자, 그러면 1부 때 좀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고교학점제는 그 취지는 모든 한 학생에 맞춘 그 개별화된 교육. 저도 자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커스터마이즈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입시나 학벌 사회라고 하는 이런 우리 학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참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현실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 뭐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 같아도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신과 수능, 그 국영수 그거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니까 흔들림 없이 그런 중심을 잡고 좀 대비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좀 관심이 있고 더 찾아보고자 내가 나는 입시로 좀 어떻게 승부를 보겠다. 내가 좀 분명한 어떤 진학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해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한번 꿈을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분명한 학생들이라 그러면 그 유튜브를 진짜 많이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 최근에도 우리 지금 사전 질문에 의대, 약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교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 질문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포스팅을 하나 해드렸잖아요. 그 유튜브에 약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교대 가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되지요? 뭐 이렇게만 올려도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입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대학에 간 선배들 아니면 뭐 그런 걸 준비해 주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아까 뭐 스터디 코드라든지 몇몇 좀 활용할 만한 그런 그 링크들을 제가 블로그에도 많이 같이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이런 세부적인 정보를 다 알아서 아이들한테 물어다 줄 정도면 약간 입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본인이 분명한 의지를 갖고 아이들이 먼저 찾아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뭐 관련된 책도 있어요. 뭐 약대를 가려 그러면 뭐 의대를 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 뭐 예스24에 검색만 해봐도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그런 관련된 책들을 읽고 아니면 전반적인 거 다 보고 싶다면 제가 쓴 대한민국 입시지도 그런 부분에 각 영역별로 거기는 뭐 육사를 가는 거라든지 뭐 경찰대 가는 거, 뭐 예체능 그런 것까지 제가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한테 브리핑을 해줄 정도의 애가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꿈이 있고 어떤 진로가 있는데 이 분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런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지금 형편상에서는 뭐 학원을 다니거나 뭐 대도시로 이사 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동영상 강의, 뭐 메가스터디나 뭐 이투스 어떤 강의를 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또 입시 전문가 저와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해주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런 선생님들 얘기 도움 듣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공부 관련된 영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그 강성태 씨 뭐 그런 영상도 있고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 머리가 되는 학생들이 방법론이거든요. 방법론은 지금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데 찾아보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너무 못 가르쳐서 나는 공부를 못해 이런 변명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메가스터디나 아니면 이투스 같은 대치동 전국에서 전달력이 제일 좋은 선생님들 각 분야에서 막 그런 거잖아요. 선민석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그 국사나 뭐 그런 부분에서 전달력이 뭐 훨씬 좋잖아요. 사실은 그런 우리나라 최고의 전달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은 자기 중심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사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역으로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우리 학교 분위기 내가 뭐 명문 그 학군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이런 강의를 듣고 준비를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의지가 있고 또 공부 머리가 있는데 명문학군에 있지 않은 학생이들이라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우를 해줄까요? 이 학생한테 진짜 전폭적으로 수시 아까 서울대 티오 하나 있는 거 얘한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뭐 학생부도 만들어주고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하고 또 수능 대비도 할 수 있게 뭐 다 코치도 해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역발상적인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뜻과 의지만 있으면 그 뭐가 없어서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기가 힘든 지금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상대적이긴 합니다. 그거를 뜻도 의지도 있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되고 부모가 정보가 있어서 다 해주는 아이는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학생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내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또 큰 시야에서 보면은 충분히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분들한테 아무 기회도 없는 이런 그런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지를 갖고 길을 찾다 보면은 그 길이 나온다는 거죠. 방법이 나오고 그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할 얘기 많은데 제가 잠깐 또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자, 그러면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강북에 있는 지금 모 학군이에요. 근데 여기 학군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 강남 쪽으로 많이 상위권 학생들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그 중계동 같은 쪽으로 많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우수 자원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지금 그 지역이거든요. 전형적인 그런 두 학교, 그 학교에서 입시 실적이 제일 좋은 학교가 두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 아까 학교 알림이로 진로 현황을 봤더니 2020년도 기준으로 그 서울대 수시 합격자가 3명, 정시 합격자가 없고 합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시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준다는 거고 정시생 가운데는 재수생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이게 뭔가 수능 대비 능력이 돼준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 합인데 그럼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학교도 그렇고 이 학교도 봐요. 지금 수시 2명 갔죠. 서울대 지역 우수자 전형 문과 1등, 이과 1등이 간 거예요. 근데 이 둘 말고 나머지 뭐 전교 3등에서 한 10등까지 애들을 웬만큼 아까 200, 이 지금 두 학교는 200위권 학교에 지금 이 학교가 약간 200위권의 선상에 있는 거고 이 학교는 지금 200위권 바깥에 있는 학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뭔가 우수한 자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그 253명이면은 1등급이 몇 명까지 나올 수 있나요? 상위 4%니까 한 뭐 10명까지는 좀 나올 수 있잖아요. 1등부터 10등까지를 사실은 아까 학생부 전형이라든지 수시로 써줄 수 있는데 2명 말고 8명은 너무 2명하고 8명의 실력 격차가 너무 큰 거죠. 좀 갈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신 경쟁이 치열해서 아까 강남에 있는 뭐 백이권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수시로 해서 한 5명을 갔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한 그 2등급까지가 거의 수능으로 봐도 1, 2등급 나오는 그런 최상위권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은 수시 TO를 받아서 수시를 받아서 학교를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재수한단 말이죠. 그 재수생이 많이 넘치기 때문에 정시 자원이 나오는데 정시 자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지금 학교들은.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많은 그 일반 비명문 학군 지역이다라고 하는 상황이 좀 이렇게 되고 상위권들이 대부분 이 특목자석으로 거의 유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고가 이렇게 최상위권 남아 있고 중상위권이 없어요. 그다음에 중하위권으로 이렇게 지금 가 있는 지금 구조들을 많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사실은 좀 학교한테는 좀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뭐 다 이렇게 좀 뭐죠 A 학교, B 학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냉정한 현실이니까 좀 찾아보면 253명을 졸업을 했는데 서울대는 좀 2명을 보냈고요. 지금 기타가 아까 재수생으로 볼 수 있는 학생이라고 그랬죠. 지금 16%. 재수생 비율이 낮은 거면은 좋기는 한데 반면은 어떤 겁니까? 재수를 해도 대학을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적으니까 재수를 아예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아까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은 재수생 비율이 아까 몇 %라고 그래서 50에서 60%예요. 그 대치동에 있는 일반고, 100위권에 드는 일반고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좀 수시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다 재수해서 정시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정시 자원이나 재수할 수 있는 자원도 좀 없는 거죠. 전문대 진학 비율이 좀 41% 정도 되니까 이런 걸 좀 객관적으로 그 학교마다 조금씩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거나 다를 수도 있는데 바깥에서 통계만 갖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이런 거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이런 건 이제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학교를 검색하면 이런 진학 통계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고 또 요거 들어가 가지고 아까 그 학업 성취도 맨 이쪽 란에 있거든요. 그 학교 했을 때 하면은 그 학교의 그 평균 그 내신하고 또 그 표준 편차 비율 그러니까 표준 편차 비율이 한 10 미만이면 경쟁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치열한 거고 20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10 이상이면 이렇게 지금 산천하게 저기 거예요. 평균 이하로 학생들이 다 여기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20 이상이면 이렇게 평퍼짐하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평균하고 그러니까 최상위권하고 최하위권 폭이 굉장히 좀 넓은 거다라고 사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어떤 평균 점수라든지 아니면 표준 편차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보면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알 수는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족보닷컴 같은 사이트 들어가서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문제들 미리 다운받아 가지고 풀어보는 방법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영수 선행을 좀 된 학생들이라 그러면 그거를 미리 한번 풀어보면 어느 정도 수준을 나오는구나. 실제로 근데 아까 백위권이나 아까 뭐 대원외고나 뭐 외대보고 같은데 내신은 거의 뭐 수능을 넘어가는 내신이 과잉 내신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 북한에서 경쟁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진학을 할 때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좀 고교 선택 가이드라인을 좀 드린다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그 학교에 가서 내가 상위 20% 정도는 들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상위 20%냐? 50% 정도만 들어도 되는데 상위 20% 든다라고 가도 50%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에서 국영수 A를 받아도 그게 상위 30%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의미 있는 그 대학 진학이 되려면 최소한 가서 내신 3등급 이상이 지금 23%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그 20 전체적으로 그러면 수험생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신 한 2.5등급 되려면 상위 한 15% 정도 안에는 지금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때 국영수가 다 A가 나오는 학생들을 뭐 아주 간단하게 거칠게 얘기를 하면 전국에서 한 30% 되는 거예요. 그럼 30%인데 이 30%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상위 한 15%들 확률은 반이 되는 거죠. 지금 30%에서 15%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공부하니까 고등학교 때 가서 내가 상위 20% 들겠다 이거는 거의 사실은 굉장히 본인이 그 영수 선행이 많이 돼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이런 자신감을 갖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100위권 학교는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학교 가면 그다음에 내신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뭐 그러니까 충분히 한 상위 20% 안에 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학교로 좀 가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하는 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100위권 학교 자꾸 이제 100위권 학교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포스팅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게요. 그 제 작년 이게 2021년도나 2020년도 기준으로 전국 100위권 학교 서울대 기준으로 100위권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그 리스트 명단을 뭐 링크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학교는 영수 기본 선행이 사실 돼 있지 않으면 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거의 5, 6등급 이하로 지금 밀리고 수시는 거의 이제 가망이 없다. 그냥 오로지 면학 분위기 좋은 거 바탕으로 해서 수능 시험 잘 봐서 가거나 아니면 재수를 각오하고 좀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 본인이 그 좀 원하는 그 대학을 진학을 하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이 명문고등학교, 백위권 고등학교에서 7, 8등급 해도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니죠. 못 가는 건 아닌데 어떤 의미예요? 자기 친구들이 다 그냥 그 상위권 탑 10 대학 안에다 가는데 나는 탑 50위권, 60위권 학교를 못 간다는 거죠. 합격을 해도 안 다닌다는 거죠. 재수를 하거나 이렇게 지금 삼수를 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힘들고 또 그 가서 그 멘탈이 무너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금 중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어떤 입시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면학 분위기 하는데 면학 분위기가 내 옆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가 면학 분위기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르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드는 데가 면학 분위기라고. 아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주변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엎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나는 해도 소용없는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나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거의 그냥 뭐 1등급인데 아니면은 그 성적 나오는데라고 생각하면 본인 혼자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주변이나 남이 어떻게 하나 그런 거에 신경을 쓰면은 이런 판단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서도 내가 뭐 내신이 안 좋아도 뭐 내 소신대로 해보겠다라는 도전적 성향이 있으면 이런 특목 자소가 좋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제가 이제 성향이나 기질로 뭐 파악하는 거는 디스크 검사를 많이 좀 권하죠. 그래서
이 안정형, 특히 그 안정형이나 신중형 성향이 높은 학생들은 차근차근히 좀 진도를 나가면서 본인의 성적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무난한 일반고에 가는 게 또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현실적인 조언으로 지금 중학교 한 3학년 여름방학 때쯤에요. 고등학교 1학년 그 3월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그 3월, 6월, 9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속 그 수능형 모의고사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거든요. 그 모의고사 문제를 미리 구해서 한번 풀어봐서 이따가 말씀드리는 공부머리 테스트라는 걸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가서 3월에 뭐 배운 것도 없는데 그 뭐가 시험에 나올까요? 중학교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 이 시험으로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공부 어느 정도 한 상황에서 내가 고등학교 가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라고 알 수 있는 게 이걸로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해봤더니 오픈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랬더니 뭐 8, 90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게 해볼 만한 거예요. 내가 입시 쪽으로 한번 승부를 볼 수 있겠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한번 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족보닷컴 같은 데서 내가 진학하려고 생각하는 그 고등학교 내신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수준을 나오고 내가 가서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감을 잡고 고등학교에 한번 가보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잡고 소신을 가질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입시 전략을 써볼 수 있어요. 아까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 또 뭐 내려올 수도 있고, 농어촌 전형은 이제 중고등 6년을 그 농어촌 읍면 단위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모든 입시 전문가들이 저를 표현해서 말하는 게, 나는 좀 그 공부가 안 되는데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런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이런 지역인재 전형이라든지 이런 그 교과를 지금 활용하는 건데, 그럼 농어촌 전형이 어느 정도 쉽냐 그러면 한 50% 정도 쉽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의 그런 좀 명문학군 경쟁이 치열한 데서 내신 안 좋게 지금 받아가지고 수능 점수로 갈 수 있는 지금 그 레벨이 탑 30위권 학교다. 그러면 같은 점수로 농어촌 전형 같은 걸 통하면 탑 15위권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길들이 있다라고도 뭐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되려면 굉장한 내공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주변에서 좀 어떻게 뭐 하든지 내 소신을 잡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혼자서 하기가 쉽지가 않으면 세네 가정 정도가 좀 마음에 가는 가정이 좀 이렇게 같이 내려와서 뭐 이런 기회들, 아니면 지역연재 진학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중고등 6년을 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나 의대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 서울 수도권에서는 지역연재 전형으로 뽑아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충청권으로만 내려온다라고 그래도 뭐 충남대라든지 뭐 이런 그 지방 의대들에 있는 건대, 뭐 충주 캠퍼스, 뭐 이런 지방 의대들 같은 것, 의치한수 같은 것들을 지금 써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해서 그 내신에다가 그다음 수능 최저 등수 등급을 맞춰가지고 가게 되면 서울 수도권에서 가는 거에 비해서 한 20% 정도는 훨씬 더 수월하게, 아니면 좀 더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뭐 한 두세 가정 정도 내려와서 고등학교 때 뭐 이쪽으로 진학을 해서 가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잡혀 있으면 여러 가지 입시 전략을 쓸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B 플랜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고등학교에 갔는데 그러니까 내신이 정말 안 나오거나 막 멘탈이 무너지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특목자사고에 갔는데 일반고로 뭐 유턴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뭐 1학년 내신 정도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을 보고 내가 뭐 그 다른 방법, 이게 좀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뭐가 있는지는 하여간 나중에 개인적으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뭔가 이게 안 됐을 때 뭔가 대안이 있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지, 대안도 없이 희망만 갖고 이렇게 갔다가 원래 생각했던 A 플랜이 무너졌을 때 뭐 대안이 없다 이러면은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B 플랜이 있는 선택을 해라라고 하는 게 또 현실적인 좀 조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수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수능 점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그 입시 전형이 내신으로만 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플러스 비교과 영역이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수능이다라고 했는데, 이 비중을 점점 늘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상위 17개 대학 수능 정시 비중을 한 30% 정도 늘리라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논술 전형이나 이 비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서 수시에 있는 인원인데 정시로 넘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한 40% 정도 되고 앞으로는 이게 정시 비중이 한 50%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수능이 여전히 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입시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 구체적인 예로 하나 볼게요. 고려대학교 2020 올해입니다. 올해 그 수시 전형으로 수능 최저 등급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아까 말했죠. 교과에서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뭐 각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고등학교 선생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탁 뽑는 거예요. 그 학생들의 서류 평가를 서류를 검토해서 우선 1차 합격을 주고 난 다음에 뭐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 등급 이걸 해서 이제 뽑아준다는 거죠. 그 인원이 지금 고려대학교 한 3천여 명 가운데 한 868명을 그렇게 뽑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과로 뽑혀 학생들이 수능 최저 등급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느냐? 인문계는 세 개 영역, 예를 들어서 뭐 언어, 수학, 그다음에 영어, 수학, 영어, 뭐 사탐, 뭐 세 개 영역에서 합의 5등급, 그리고 한국사는 최저 등급 3등급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의대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각 고등학교 전교 1, 2등을 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대생을 뽑아준다. 고대 의대에서. 고대 의대는 뭐 최상위 의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러면 네 개 영역이 합이 5를 맞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맞추면 될까요? 그 언어 영역 국어 언어 영역 1등급, 수리 영역 1등급, 영어 절대평가인데 1등급, 그다음에 과탄 2등급 하면은 지금 네 개 영역의 합을 5로 맞춰준 거죠. 1, 1, 1, 2니까 3 플러스 2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수능 최저 등급을 좀 맞춰가지고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 한국사는 4등급 이상 정도만 맞으면 된다. 라고 지금 그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럼 2021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해서 수능 최저 등급 합을 그 몇을 맞췄느냐? 그 합격자의 70%의 컷이 1.1등급이에요. 1.1등급이면 무슨 얘기예요? 거의 1112를 다 맞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그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도 지금 비슷하죠. 그다음에 2021년 합격자 그 수능 등급 컷이 1.6이었어요. 근데 교과보다는 조금 낮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좀 떨어져도 다양한 어떤 그 비교과 활동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맞추고 한 학생들이 좀 더 같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좀 정시로 가면은 어느 정도 그 똑같은 이거를 고대 의대를 정시로 가면 어느 정도 맞춰야 그대로 갈 수 있냐면요. 언어 영역에서 한 문제 틀려야 되고요. 수학 영역에서 한 문제 틀리고 과학 영역에서 한 문제 정도 틀려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럼 거의 그 평소 모의고사 볼 때 거의 좀 다 맞고 한두 개 틀린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돼줘야지 정시로 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수시로 가면 그거보다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근데 이 정시는 또 누구랑 경쟁을 해야 돼요? 재수, 삼수, N수생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가장 넓은 길은 바로 내신과 내신 플러스 비교과를 바탕으로 한 이 수시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넓은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수능 점수 상으로 좀 봐도 이쪽에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제일 좀 수능 점수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고도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이 교과 전형이고 정시는 거의 이거는 뭐 완전히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너더 레벨이죠. 딴 세상 얘기가 지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대학 진학의 현실 이게 최상위권이 뭐 고려대니까 뭐 그 정도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좀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좋은 대학을 가는 길은 뭐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신이 좋아야 되고 그거에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국영수 실력이 돼줘야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언어 영역 1등급이 쉽냐 말이죠. 영어 1등급 90점 이상 맞는 학생들은 좀 많이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좀 그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한 상위 3.6%, 상위 4% 정도가 90점 이상이 나오거든요. 1등급이 나오는데 이 영어 1등급보다 더 힘든 게 언어 1등급, 수학 1등급을 사실 받는 게 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
의치한약수라고 하는 이과 최상위 저기를 하려면 그 수능으로 봐서는 거의 다 1등급을 받아야 되고 내신에서도 거의 1등급이 돼줘야지 지금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정시가 늘고 수능으로 하면은 굉장히 특목고보다는 일반고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약간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2017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 학교 100명 중에서 수능 1, 2등급, 수능 1, 2등급은 어떤 의미예요? 80점 이상이라는 거죠. 지금 삼각함수 지수로고 확률 통계 그 어려운 수학을 내는데 80점 이상을 맞는다는 거고 영어 독해 그 어려운 질문이 나오는데 항상 뭐 80점 이상 나온다는 거고 국어 아까 언어 영역 지금 뭐 중학교 내신 국어 문제 수준이 아닌 거죠. 교과서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교과서 없는 지문 갖다가 뭐 풀고 뭐 이래서 80점 이상 나온다는 건데 그럼 그 정도의 점수를 받으면은 그 수능 점수만으로 소위 말하는 탑 30위권 학교라고 하는 그 상위권 학교에 갈 수가 있는 게 수능 1, 2등급 비율인 거거든요. 근데 그 비율이 지금 이 뭐 민사고나 이런 데는 거의 뭐 70%, 뭐 75%이 정도에 지금 육박한다는 100명 중에서 75명이 이 정도고 고등학교 1학년 한 1학년 겨울방학 정도의 수능을 봐도 얘네들은 거의 수능이 국영수가 1, 2등급이 나오는 아이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학교가 잘 가르쳐서 이렇게 지금 된 걸까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이미 이 아이들은 영수선행이 된 아이들을 갖다가 뽑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고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좀 이 최상위권 이런 학교를 가려고 지금 목표를 하는 학생들은 좀 냉정한 현실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수능을 풀어도 한 80점 이상은 나온다라고 하는 준비가 돼 있는 그런 학생들이 가야 사실은 뭐 비교과를 해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 기회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내신 경쟁에서 뭐 3등급, 4등급 이상으로 살아남아서 뭔가 좀 의미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뭐 영어를 잘하니까 외고를 간다. 이런 거 굉장히 순진한 얘기라고 제가 다른 데서 많이 얘기하는데 과학고등학교는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가는 게 아니라 과학을 잘하는 학생이 가는 거고 외고는 영어에 관심이 있고 가서 영어를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가는 게 아니라 영어를 이미 잘하고 수학까지 준비가 된 학생들이 가야지 사실 입시적인 성과가 있다라고 지금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그런 좀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서 좀 공부를 할 생각이 있으면 그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좀 이렇게 그리고 또 입시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실 대학을 어디를 가는 거냐는 거지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좀 갖고 한번 넓게 생각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입시를 생각한다면 대학을 가는데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어디인가를 좀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지금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하고 성적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중학교 때도 내신을 봤는데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지금 실력이면 고등학교 때 가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만 해도 어느 정도 그 전국 단위 수능 모의고사를 보거나 뭐 이렇게 전국 단위 시험이 있으니까 내가 전국에서 한 어느 정도 뭐 전체 한 40만 중에서 내가 몇 퍼센트를 지금 되고 이 정도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학교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거를 좀 냉철하게 좀 볼 수 있는 기준을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중심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4년제 대학을 가는 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냉철하게 얘기를 하면 아까도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본인의 의지에 다 가겠다라는 의지와 학비만 있으면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4년제 대학 정원이 35만이거든요. 35만의 학생들이 4년 뒤에 졸업을 했을 때 본인이 전문직이나 정규직 좀 안정적인 직장으로 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비율이 한 7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간에 사실 예체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체능도 지금 그 전공을 해서 뭐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율에 비해서 예체능 뽑는 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럼 이건 전 영역 다 뭐 문과, 이과, 예체능 다 통틀어서 내가 35만이 4년제 대학을 가서 지금 내가 졸업을 하고 나서 의미 있는 일자리,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비율은
지금 생각해서 한 7만에서 한 10만 정도. 그러면 4년제 대학을 가서 의미가 있는 거는 좀 조금 거칠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 한 7만에서 10만 정도 들 수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느냐예요. 그러면 전국 7만의 비율은 어느 정도냐? 지금 2021년도에 수능을 48만 명이 봤어요. 그중에서 7만에 안에 들려면 상위 14.5%에 지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14.5%. 근데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죠. 제가 중학교 내신을 A를 받는 국영수 과목 전체를 A를 받는 학생이 전국에서 한 30% 정도 된다고 했어요. 30%인데 그러면 이 국영수 전 과목을 지금 A를 받는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서 그 상위 15% 안에 들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50%죠. 반은 안 되는 거예요. 반은 안 되고 그 반 정도만 살아남아서 이 어느 정도 입시로 그 계속 그 길을 가고 또 뭐 학원을 다니고 문제를 뭐 하고 뭐 이렇게 입시적으로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나머지 학생들은 사실은 좀 계속 현실적으로도 뭐 냉정한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탑 100위권 학교를 나오나 탑 50위권 학교를 나오나 졸업하고 나서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계속 구직을 해야 되고 또 뭐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고 이 지금 쳇바퀴 안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죠. 이게 좀 입시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계속 뭐 공부를 하고 또 문제지를 풀고 그런 쪽의 어떤 길을 좀 진로를 개척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이게 특히 이제 중간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 그 아까 탑 50위권 정도를 좀 갔다. 그랬을 때 공부를 안 해서 탑 100위권이나 탑 150위권에 간 학생하고 별반의 그 사회생활에서 나와서 하는 게 많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거에 대한 대안적인 얘기를 좀 이따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한번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그 아까 학교 알림이에 학업 성취도 그 공지사항을 한번 보니까 대청중학교에서 지금 그 2021학년도 1학기에 그 성적 그 나온 거 3학년 1학기 성적을 지금 보니까요. 국어가 평균이 90점이네요. 여기는. 근데 지금 A 그 표준 편차가 10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하나 알 수 있죠. 지금 대청중학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평균이 90이니까 100점에서 80점 사이에 다 몰려 있는 거죠. 이게 100점에서 80점 사이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 학교가 거의 전국에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공부를 제일 지금 사실 열심히 하고 그만의 경쟁이 치열한 거야. 그러니까 한뭐 70점 이하면은 거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CDE로 지금 가는 건데 그런 학생이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그냥 최하가 한 80점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금 다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점이 수두룩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국어를 A를 받은 학생이 72점, 그 90점 이상 맞은 학생이 72%예요. 72%. 영어는 51%, 수학이 63%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 지금 지방의 A 중학교 그 제가 있는 지역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좀 해서 보니까 국어 시험적은 평균이 78점인데 A를 받은 90점 이상 받은 학생이 그 30점이죠. 그럼 이 학생들이 표준 편차가 13이니까 100점에서 한 60점, 50점 차이로 이렇게 많이 왔겠죠. 근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험의 난이도가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까 대청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 시험 난이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거의 90점, 100점이 지금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이 굉장히 쉽게 나왔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약간 지금 그 CD인 학생도 상당히 조금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A가 한 30% 나오잖아요. 30%. 그죠? 내가 그래서 지금 뭐 내가 명문학군에 있든 명문학군에 있으면 거의 뭐 A가 70% 80%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명문학군 아니면 정말 학업 교육 인프라가 안 좋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공부에 많이 열의가 없는 그런 학교에서도 30% 나온다는 거예요. 영어 35%, 수학 24%.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나 국영수 다 A를 맞았어. 근데 고등학교 가면 아니면 수능 성적을 보면 내가 전국적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약간 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 기준으로 내가 공부로 승부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지금 중학교 2학년 내신 기준으로 해서 국영수가 A가 안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걸 좀 객관적으로 그래도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뭐 초등학교 때 지금 뭐 잘했어요. 중학교 때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거를 좀 제가 뭐 냉철하게 좀 얘기를 하면 너무 가짜 공부 아니면은 거품 공부 그거에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2학년 내신 기준으로 해서 국영수 주요 과목이 A가 안 나온다. 그러면 입시에서의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내신 점수도 자기주도 학습의 결과가 돼서 본인이 책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그걸 관심이 있어서 스스로 좀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중학교 요즘 내신 대비 학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나오는 기출 문제를 뭐 족보 같은 데서 뭐 몇 년치를 뽑아가지고 계속 비슷한 거 반복해서 풀리고 이해 안 되면 뭐 암기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A가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점수는 고등학교 때 가면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하는데 대치동에서도 그렇게 뭐 중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뭐 성적이 나왔다 뭐 공부가 됐다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수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뭐 단계별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뭐 그랬는데도 이 이렇게 아까 수능 수준의 그 시험이라든지 문제라고 하는 거는 고등사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국어나 영어에서는 고급 독해. 출제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요지가 뭐고 지문이 뭐고 어떤 패턴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이 문제는 왜 나왔고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돼줘야지 사실은 8, 90점 이상의 수능에 국어나 영역, 언어 영역이나 영역에서 8, 90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수학에 있어서는 삼각함수나 뭐 지수로고 뭐 고차 방정식, 확률 통계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런 수학적 개념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또 단순히 그냥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는 좀 깊은 고등 사고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모든 어떤 이 고등 사고력이 필요할 때는 몰입이 돼야 되는데 이 몰입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몰입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엄마가 학원 다니라고 해서 이 문제 이제 풀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억지로 하기 싫은 애 하게 해가지고 뭐 점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A 비슷한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일종의 다 거품이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때 뭐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애가 뭐 성적이 떨어졌어요. 뭐 여러 가지 공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의 거의 8, 90%는 원래 본인의 공부 역량이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공부 머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현실로 돌아간 거지 잘했는데 떨어진 게 아니다라고 사실 보는 게 냉정한 좀 평가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몇 가지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내신보다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등급이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내신은 한 뭐 5, 6등급인데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3, 4등급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착각에 빠지면 저는 이 수시형이 아니라 정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 그 내신 포기하고 저는 그리고 뭐 수능에 안 나오는 과목이 엎어져서 자고 정시에 올인을 해가지고 뭐 수능에 올인해서 정시로 승부를 보겠어요. 이런 순진한 생각들을 하는데 이것도 엄청난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고등학교 1, 2학년 수능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보지 않습니다. 재수생. 고3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진짜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아까 의대 같은 경우는 그 정시에서 재수생 비율이 70% 거의 육박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정시로 해서 의대를 간다. 이건 거의 꿈 같은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내신을 성실하게 해서 뭐 사실 정시 수능이야 재수하고 삼수하고 해서 다시 볼 수 있지만 내신은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성실히 하고 또 내신을 성실히 했을 때 수능하고 내신하고 뭐 막 별나라인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더 관련이 있는 과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2학년 때는 좀 단위제이기 때문에 국영수 실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국영수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성적이 잘 나오면 내신도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야지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 고3 모의고사 점수가 진짜 내 점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뭐 고등학교 1, 2학년 때도 고3 모의고사를 오픈북 테스트로 풀어보는 거야. 이게 공모리 테스트도 이따가 얘기를 해주겠는데, 지금 당장 뭐 시간 정한 대로 풀면 점수가 안 나오죠. 근데 오픈북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전도 찾아보고 공식도 찾아볼 수 있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난 다음에 풀었는데도 내가 안 풀린다면 이거는 내가 노력을 안 하거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공부 머리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3 때는 이 뭐 등급을 뭐 올린다, 뭐 수능 100일의 기적 이런 거 다 그 신화 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좀 보면 되는 거고요.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공부 뭐 5시간 했어요. 그 5시간 뭐 하냐 그랬더니 뭐 인터넷 강의를 5시간 듣고 뭐 수업을 이건 공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거를 순공이라고 그러죠. 순수한 공부 시간이라는 게 제가 뭐 편입이나 아니면 고3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성적이 향상이 되려면은 이게 강의를 만약에 5시간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자습하는 시간이 5시간 돼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 성적을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한 7, 80점대로 유지하는 거고 내가 지금 있는 성적보다 10점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강의 대 자습 비율이 1대2가 돼야 돼요. 강의를 3시간 들었으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6시간 정도가 나와야지 완전히 자기 걸로 소화하고 그게 점수 향상으로 이어지는 공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많은 그 좀 성적 안 나오는 학생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5시간 공부했다는데 동영상 강의를 5시간 들었다는 거. 그게 무슨 자기 걸로 지금 인풋만 한 거지 인테이크가 안 된 거죠. 인테이크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런 부분도 뭐 중학교 때부터 스스로 좀 공부하면서 인테이크하는 시간들을 아니면은 그게 뭐 지금 당장의 문제집 푸는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기 관심 있는 주제나 과목에 대해서 몰입해서 독서를 하고 이랬던 순수한 혼자 공부하는 시간,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그 한 3-4시간 정도 뭐 꾸준히 이렇게 좀 공부하는 습관이 잡히면은 그런 학생들이 사실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초등학생도 자기 관심 있는 주제에서 몰입 독서가 한 하루에 뭐 1-2시간 정도 되는 그런 역량이 있고 어휘력이 좀 풍부하고 그러면 문제지를 많이 풀지 않아도 중학교 때부터 한 뭐 5, 6년 열심히 쭉 그런 페이스를 유지하면은 원하는 입시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뭐 학원에서 관리 받아가지고 뭐 숙제해가는 억지로 하는 그런 공부들로 인해서 뭐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얘가 좀 잘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실은 본인의 어떤 수수 공부하는 시간, 몰입의 시간, 그 시간이 어느 정도가 있는가를 좀 객관적으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입시의 본질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공부 머리가 되는 아이들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거기에다가 운이 따라줘야지 사실 원하는 입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저뿐만 아니라 아까도 좀 제가 좀 추천하는 영상 중에 하나가 이 펜타킬 최승혜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 강의를 좀 많이 요즘 추천하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인서울대학 합격이 현실적으로 힘든 치명적인 이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풀어서 현실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거는 영상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첫 번째 공부머리. 이 공부머리 테스트로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암기력과 계산 능력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사실 공부머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시적으로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점수가 중학교 때까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는 건지는 이걸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걸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공부머리가 있는 암기력과 계산력이 되는 학생들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나는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좀 분명한 생각들, 아유 어떻게 늦어가지고. 분명한 어떤 이 의지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외제적 동기부여다라고 하는 게 이제 누가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뭐 공부 안 하면 혼내고 그다음에 잘하면 뭐 상 주고 중간고사 잘 보면은 뭐 용돈 더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줄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중학교 때까지는 저는 보는데 대학까지도 뭐 끌어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재적 동기부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대학교 가서나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의미 있는 거를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저는 쉽지가 않다고. 두 가지예요. 지금 이 전제가 지금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공부머리가 있고 의지가 있어야 돼.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뭐 하고 싶다 이런 어떤 욕심이 있고 의지가 있는 그 아이들이 문제지를 풀고 사교육을 하고 선행을 하고 올바른 고교 선택을 하고 입시 전략을 잘 짜야지 사실은 뭐 성과가 나는 거지.
공부머리도 지금 안 되고 의지도 없는데 문제지를 풀리고 사교육을 하고 선행을 하고 다 이게 의미 없는 사실 일이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도 했는데도 또 입시 운이나 공부 운이 안 좋으면 본인이 원하는 입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사실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나 공부머리가 좀 적은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모든 입시는 80% 실력에 20% 멘탈이거든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나는 공부 역량은 작은데 의지, 욕심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데를 가고 싶으면 멘탈을 최대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온 마음 공부 그릇 튼튼히 해서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긴장된 상황에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120% 발휘를 해가지고 지금 부족한 20%를 채울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가는 게 입시적으로는 좀 현실적인 얘기일 수 있다.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한 이제 공부머리 테스트, 제가 이 책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동영상에도 여러 번 얘기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보는 거냐면 초등학교 때부터도 할 수도 있고 중학교 2학년 내신 그걸도 할 수도 있고 아까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를 뭐 미리 풀어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고등학교 뭐 중학교 겨울방학 때 수능 시험 문제를 오픈북으로도 한번 풀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두 가지 똑같은 시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아까 고등학교 1학년 그 3월 모의고사 문제지라고 한번 해봐요. 그걸 내가 중학교 한 3학년 때 한번 같이 풀어본다라고 했을 때 A는 뭐 50분 30문항 똑같은 시험 환경에서 한번 딱 풀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쉰 다음에 똑같은 시험 문제를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 없이 오픈북으로 영어는 사전을 찾아봐도 되고 뭐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컴퓨터 검색을 해도 되고 책을 찾아봐도 되고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수학 옆에다 책을 놓고 정석이나 뭐 아니면 뭐 교과서 뭐 그런 걸 놓고 공식을 다 하나하나 공식을 못 외워. 그럼 그 보고래도 하나 풀어보고 또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다 해보는 거죠. 제가 본인이 있는 용량을 총 동원해서 이렇게 풀어봐요. 그러면 성적이 2개가 나오겠죠. 근데 A 점수가 50점이에요. 지금 그 실제 시험 환경에서 풀어본 게 50점인데 오픈북으로 풀어본 게 90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노력만 하면 90점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내가 좀 노력을 안 하거나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를 사교육의 도움을 받든지 뭐 코칭을 받든지 해서 저기 하고 또 노력을 공부하는 아까 순수 공부 시간을 늘리면 돼요. 늘리면 내가 8, 90점 충분히 올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입시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도 이런 학생이 있죠. 내가 A 점수가 30점이에요. 근데 오픈북으로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갖고 풀었는데도 50점이야. 그러면 이거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의지가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부 그 머리 자체 공부 그릇 인지 그릇이 작은 거야. 그러면 이제 암기력과 계산력 이외에 다른 자기의 어떤 강점 역량을 길러 나가서 사실 고등학교 생활도 의미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 나와서 더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실은 찾아가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따라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어느 정도의 방향을 잡는 거죠. 이게 그렇게 했는데 거의 오픈북 테스트를 해보면 80점, 90점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입시로 달리는 거예요. 계속 더 문제를 보고 동영상 강의 더 보고 또 뭐 컨설팅 같은 것도 받고 또 공부 잘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잘하는 애들을 더 잘하게 해주는 게 사교육이나 아니면 뭐 이런 입시적인 조언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되는 거를 잘하게 하는 건 거의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안 되는 거는 그게 인생에 방해가 안 될 정도로 보완하고 잘하는 걸 더 잘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대안들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1시간 또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이거는 좀 따로 주제를 떼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게 좀 제가 현실만 얘기하고 좀 대안을 많이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공부 잘하는 애도 사실은 상위권에서도 공부만으로도 전 문제집 푸는 공부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과 최상위권은 로스쿨이잖아요. 근데 로스쿨에 2,000명 들어가서 석사학위 받는 하위 30%는 석사학위를 못 받아요. 그리고 또 하위 50%는 그 석사학위까지 받고 그 변호사 시험을 보는데 하위 50%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이 안 돼요. 재수삼수도 여기서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의치한 수도 사실은 점점 마찬가지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합격률이 뭐 90%, 10% 떨어지는데 이게 앞으로 일본의 경우를 보면 20, 30%대로 계속 지금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집 푸는 공부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거는 그 안에서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그게 아닌 학생들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35만이 4년제 대학을 가는데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사실 그 20만 정도, 25만 정도는 그 4년제 대학을 간 거나 안 간 거나 별로 차이가 없는 사회생활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냉철하게 현실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건데 그럼 어쩌라는 거냐?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이거죠. 대안사교육이라고 해서 자세한 이거 입시 사례이기도 한데 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국영수 중에 만약에 학원을 다니게 만들 수도 없다 그러면은 국영수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뭐 국어를 90점 맞고 영어를 뭐 50점 맞고 수학 50점 맞았으면 국어 뭐 영어나 수학을 80점 정도로 맞출 수 있으면 뭐 입시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으니까 못하는 과목을 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이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하수적인 전략이에요. 이게 전 과목을 다 만약에 90점, 90점, 90점 맞는 애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문제지를 푸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평균을 내면은 한 5, 60점인데 그럼 90점 하나 맞고 나머지는 거의 뭐 5, 60점 맞는 학생이면 5, 60점을 끌어올린다? 이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고 그다음에 의미도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의외로 역발상으로 90점 맞는 과목을 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학 선행을 한다 그러면은 국어를 선행을 하고 국어를 고등학교 국어를 더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녀도 그렇게 하고 글쓰기 학원을 더 다니고 그러니까 국어 쪽으로 특화해서 내가 완전히 좀 공부 효능감이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최소한 국영수 세 과목 중에 학원을 다니지도 않았는데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 그 과목을 학원을 보내려면 그 과목을 더 보내라는 그 과목을 더 보내서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다른 과목은 못해도 이 과목은 내가 항상 1등급, 항상 전교권의 어떤 성적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사실은 그 공교육을 고등학교 3년을 다니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입시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럼 그렇게 나머지 가고 근데 공부 쪽이 좀 전반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 다양한 아까 뭐 미용, 요리, 제빵, 사진 이런 것들을 사실 학원을 보낸다 그러면 국영수 문제집 푸는 학원을 보낼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중학교 때부터 현업으로 그냥 바로 직면하게 사회와 직면하게 하고 어른들도 만나게 하고 학교 밖에 다른 세상을 이렇게 빨리빨리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사실 좋은 거고 이걸 고등학교 내에서 한번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고교학점제의 또 다른 면일 수도 있거든요. 인문계학교 원래는 사실 그 대학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특성화학교라고 그래서 옛날에 실업계 공고나 뭐 상고 같은 데 있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전문 지식을 배워가지고 취업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길로 해주려고 그랬는데 요즘 다 지금 인문계를 가려고 그러지 그런 특성학교를 안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 인문계 학교에서도 제빵 과목을 아까 학점 운행자 같은 그 뭐죠? 고교학점제는 열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걸로 학점을 따도 그 자기가 뭐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학점을 인정해줘서 뭐 국영수 문제 푸는 시간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또 학점 인정받아서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게 그런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현장에서 완벽하게 구현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전략적 판단을 해서 우리 애는 공부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문제집 푸는 학원을 보낼 시간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학원을 미리미리 사실 사회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하나 좀 대안이지 않을까 좀 자주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20대 학부를 어디를 가느냐를 좀 벗어나서 좀 더 좀 큰 스케일에서 보면 이제 학부 스킵 전략이라고도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사실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대 학부 진학이 아니라 3, 40대 정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학부를 접어두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진로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그 못하는 걸 잘하게 하는 것보다 잘하게 하는 걸 이거는 이제 아까 상위권은 좀 해당이 아니에요. 아까 공무원이 테스트를 했는데 8, 90점 나오는 애들은 계속 그 입시 쪽이나 뭐 그런 쪽으로 해서 길을 찾아보는 게 답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공무원이 테스트를 했는데 80점 이하로 나온다 그러면 못하는 걸 잘하게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게 좀 방법이고 공부가 애매한 학생들은 사교육 안 시키고 공교육만 시켜놨다가 또 그 남은 돈을 사실 뭐 적금을 들어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아이가 공부 동기가 생기거나 뭐 유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대학을 간다거나 뭐 사회생활을 어떤 걸 할 때 몰아줄 수 있는 그렇게 역량을 집중시켜 보는 게 좀 하나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 아까 공무원이 테스트를 해서 8, 90점이 나오는 아이들은 상위 10%에 들기 위해서 몰입하는 공부를
좀 하는 방법을 해서 공부 그릇을 또 길러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저도 계속 말씀드린 이걸 강점혁명이라고 잘하는 걸 더 잘해 못하는 걸 잘하게 하겠다는 이런 좀 희망 고문을 하는 것보다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도 아까 대학은 다 간다니까요. 30분만 본인이 의지가 있고 나는 그 전공하고 싶어서 할 수 있으면 대학은 갈 수가 있는데 그 대학을 좀 의미 있게 다니고 또 뭐 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진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강점이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늦게 말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이건 거고요. 그다음에 좀 공부 그릇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게 이거 링크를 제가 걸어드릴게요. 회복 탄력성을 훈련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밑빠진 독에 밀붓기가 안 될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더 멘탈 20%를 극대화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고 또 공부가 아닌 쪽 아이들도 120%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공부 역량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좀 검증된 방법이 회복 탄력성 훈련이거든요. 이걸 좀 링크를 걸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회복 탄력성은 그 해마다 검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한번 지금 겨울방학 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연말 연시에 아이와 함께 쓰는 자기소개서 특강을 좀 하면서 내년도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 계획하는 그런 강의를 온라인으로 올해는 한번 기획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연말 연시 할 때 회복 탄력성 검사라든지 아니면 다중지능 검사라든지 디스크 검사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어떤 통계 자료를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그 돼 있는지 이거 수치화해서 정량화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마다 한 번씩 회복 탄력성 검사를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교육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좀 보여주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지금 유대인 자녀교육적인 원리로 얘기를 하지만 가정식탁 이 모든 문제를 본인의 아이들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지금 별로 공부에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도 고등학교 가고 그러면 공부 안 하고 그래도 고등학교 가서 막 공부하고 그래도 나는 대학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시작하면 너무 늦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좀 속 시원히 얘기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엄마 아빠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리라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장소가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안식일 식탁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식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링크도 지금 많이 그 저랑 독서 토론 하는 분들한테 많이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대안적으로는 지금 공부가 아닌 쪽 공부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공부가 아닌 학생들도 그 하루에 저녁에 한 30분씩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인문학 지혜 독서라고 하는 이 책 바탕으로 해서 부모랑 같이 인문고전 텍스트를 읽고 아까도 부모 자녀 그 가정 식탁 대화도 마찬가지죠. 너 학교 열심히 다니니? 뭐 꿈이 있어? 뭐가 있어? 뭐 이런 식의 피상적인 얘기는 5분 이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뭔가 텍스트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토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필요한데 인문학 지혜 독서를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게 실천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이걸 또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이의 어떤 어휘력이라든지 논리라든지 표현력을 파악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도 제가 최근에 하나 링크했는데 우리 손준 그 회장님, 메가스터디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공부는 개념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언어적인 기능과 논리적인 기능이 안 되면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이게 성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공부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은 인문학 지혜 독서를 통해서 언어 능력과 논리 능력과 표현 능력만 길러두고 나머지 뭐 지식과 정보나 전공에 해당되는 거는 뭐 대학교 가서 더 하든지 사회에서 나와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가 애매한 학생일수록 사실 저는 인문학 지혜 독서는 반드시 필수로 다른 건 너 맘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하루에 30분은 엄마 아빠랑 이렇게 같은 텍스트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뭐 진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편하게 네 생각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대화의 기회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도 인문학 지혜 독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강추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디지털 디톡스 이 부분도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늦은 학생들은 좀 그 스마트폰 쓰는 시간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일요일 같은 때는 디지털 디톡스 데이 그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미디어기를 쓰지 않는 하루에 뭐
디지털 금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요 영상도 한번 보시면 지금 스마트폰 노출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전두엽이 완전히 무너져 있거든요. 자기 조절이나 뭐 억제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밑빠진 복에 굴붓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고 아직 지금 스마트폰 주지하는 그 초등 가정들이 있다면 최대한 이거 제 공부보다 공부물을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참조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한데 이게 지금 저는 우리 필리핀에서의 어떤 감사 교육 했던 건데 핵심은 그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많은 걸 좋은 걸 해줄더라도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그릇이 되지 않으면 이거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많이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풋보다 더 중요한 건 인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너무 이 디지털 쓰레기와 경박한 즐거움으로 뇌가 가득하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디톡스하고 좀 없앤 다음에 좀 집중해서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진로를 생각하든 인생의 좀 의미를 생각하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다른 기회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 더 자세한 자료들은 제 블로그를 보시면 되는데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지금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거기 있는 자료들 좀 보시면 되겠고 제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심정섭 TV.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고민들 뭐 수학 선행 고민이라든지 뭐 학군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국어 선택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상담했던 내용들 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제 여기 가서 이 지금 돋보기 표시에다가 검색어를 그 원하시는 검색어를 치시면 굉장히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고 블로그에서도 마찬가지죠. 검색어를 해당되는 거를 관심 있는 주제를 쳐보시면 그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조를 하셔가지고 한번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원래 좀 뒷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면 거의 1시간을 더 했어야 되는데 좀 뒷부분을 좀 급하게 좀 마치게 됐고요. 정식 강의는 이것으로 좀 마치고 남은 시간은 시간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좀 피드백 받고 좀 질의응답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